안녕하세요. 커피앤크라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야기에 앞서서 사건에 등장한 등장인물들의 사진이 궁금하시다면 네이버 블로그에 커피앤크라임을 검색하셔서 제 블로그를 확인해 보세요. 자, 오늘은 완벽하고 부유해 보였던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선 그 가족의 구성원인 줄리부터 소개를 해드리자면 줄리는 1960년 9월 11일에 쌍둥이 동생 제인과 함께 런던에서 태어났어요. 이들은 후에 하트포드셔라는 곳으로 이사를 했고 줄리와 제인의 부모님은 작은 마트를 운영하며 소소하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해요. 쌍둥이들도 사이가 굉장히 좋았고 모든 것을 함께 했죠. 한 가지 차이점은 제인은 자신의 친구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줄리는 이성을 좋아하고 한번 사랑에 빠지면 잘 빠져나오지 못하는 타입이었다고 합니다. 시간은 흘러서 쌍둥이들이 16살이 되었을 때 줄리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남자는 굉장히 좋은 차를 타고 옷도 화려하게 잘 입었고 자신감이 넘쳤고 줄리는 그런 이 남성에게 한눈에 반하게 돼요. 이 남성의 이름은 제이미 라마지였고 호주 멜버른에서 1959년 4월 9일에 태어난 남성이었죠. 제이미의 부모님들 또한 영국인이었는데 제이미의 아버지 사업 때문에 호주에서 살다가 영국으로 다시 이주를 해오신 것이었어요. 제이미의 가족은 굉장히 돈이 많았는데 이 가족들은 항상 자신들이 얼마나 돈이 많고 얼마나 세계여행을 많이 했는지를 항상 자랑했다고 해요. 제이미와 줄리는 둘 다 말도 많고 서로에게 매력을 느꼈기 때문에 만나는 횟수가 잦아졌고 특히 줄리는 집에서 압박감을 느꼈기 때문에 제이미와 놀 때면 모든 걸 잊고 행복해지는 기분이어서 자신의 스트레스 해소제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줄리의 부모님은 이들이 사귀기 시작하는 걸 지켜보면서 이들의 관계에 대해 걱정이 많았습니다. 왜냐면 하루는 제이미가 이들의 집에 놀러 온 적이 있었는데 줄리와 말다툼을 벌였고 줄리가 화가 나서 2층으로 올라가 버리자 같이 버럭 화를 내면서 2층으로 쫓아 올라가는 것을 봤기 때문에 제이미의 성질이 보통이 아니라는 걸 알고 걱정이 된 것이었어. 그러던 어느 날 줄리와 제이미가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줄리의 부모님이 알게 되었고 줄리의 아버지는 줄리가 관계를 맺을 나이라는 건 너 스스로 먹고 살 만큼 나이가 든 것이라며 학교를 자퇴시키고 앞으로 줄리 스스로 알아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제이미가 19살일 때 제이미는 아버지 친구로부터 호주에 오면 사업을 가르쳐주고 일할 기회를 주겠다는 좋은 제안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는 곧 다시 호주로 떠났어야 됐죠. 줄리는 사실 집에서도 남자친구를 만난다는 이유로 대우도 제대로 못 받고 힘들었기 때문에 자신 또한 호주에 따라가겠노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줄리의 부모님은 저러다가 말겠지 하고 이들이 헤어지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이 시기에 쌍둥이들은 18살 생일을 맞게 되는데요. 이들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부모님은 동네 커뮤니티 센터를 빌려서 파티를 열어줬어요. 파티가 열린 날은 1978년 9월 11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줄리는 자신의 엄마에게 자신의 손을 내밀어 손가락에 끼워진 다이아몬드 반지를 보여주게 돼요. 그것은 약혼 반지였습니다. 줄리의 엄마 패트리샤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이렇게 어린 나이에 청혼을 하면서 부모님의 상의도 받지 않았다는 것에 언짢긴 했지만 자신의 딸을 축복해주고자 결국 이런 언짢은 마음은 뒤로하고 딸을 축하해주게 돼요. 그렇게 몇 달 후인 1월, 제이미는 먼저 호주로 떠났습니다. 그가 지내던 곳은 블랙락이라는 멜버른 교외 지역에 있는 부촌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버지의 친구랑 지내며 제이미는 진짜 부가 뭔지 알게 됐고 이런 부유한 사람들처럼 자신도 이렇게 되고 싶다는 강한 욕망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2달 후인 3월, 줄리는 제이미를 따라서 호주에 가서 이들은 작은 집을 구해서 살기 시작하게 됐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들은 큰 싸움을 벌였고 줄리는 집을 나와서 호주에 살고 있던 자신의 엄마 사촌의 집에서 며칠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는 화해를 하고 이들은 본격적으로 결혼식을 계획하기 시작했죠. 이들이 세운 결혼 날짜는 다음 해인 1980년 1월 5일이었어. 하지만 결혼 계획을 세우는 것도 순탄히 흘러가지 않았는데요. 줄리의 가족은 제이미의 가족들보다 형편이 넉넉지 않다 보니까 스몰 웨딩을 원했어요. 외국은 한국처럼 축의금을 주는 문화도 아니다 보니까 보통은 자신의 가까운 지인들만 부르는 게 다반사이고 줄리의 가족 또한 이렇게 하고 싶어 했는데 제이미의 가족들은 화려한 웨딩과 많은 하객들을 원했어요. 하지만 줄리의 가족들 예산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의견이 부딪히게 됐죠. 결국 이들은 400파운드 예산에서 합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이미의 부모님이 절반인 200파운드를 내겠다고 했죠. 제이미는 이 200파운드를 줄리의 부모님에게 전해줄 때 그냥 봉투에 담아서 아무 말 없이 앞에 툭 던지듯 놓고 떠나다고 합니다. 정말 무례하다고 생각했죠. 뿐만 아니라 결혼식 당일에도 모든 것이 잘 흘러가는 것 같았으나 결혼식이 끝날 때쯤 제이미의 부모님은 이들 앞으로 온 선물들을 다 쏙 챙겨서 떠나버렸고 결혼식 뒷정리랑 청소는 줄리의 가족들이 다 해야 됐다고 해요. 이렇게 첫 시작은 안 좋았지만 어쨌든 이들은 결혼을 했고 신혼부부로서 멜버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제이미는 아버지 친구로부터 사업을 잘 배우고 있었고 줄리는 이곳저곳 직장을 옮겨 다니다가 회계 쪽에 자리를 잡고 이들은 항상 부유층이랑 어울려 다니며 이들도 일부가 되어가는 듯 보였어요. 그리고 1983년 줄리의 부모님은 딸이랑 더 가까이 있고 싶었기 때문에 호주로 이민까지 왔고 1996년 쌍둥이 동생인 제인 또한 자신의 남편이랑 호주로 이민을 와서 가족들이 다 가까이 살게 되고 줄리는 행복한 듯 했어요. 하지만 줄리의 결혼 생활만큼은 행복하지 않았는데요. 이들은 결혼한 지 4년 만에 별거를 시작했고 서로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줄리는 크리스라는 남성이랑 만나기 시작했고 자신의 엄마에게도 크리스를 위해 제이미를 떠날 것이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이혼 비용도 다 준비를 해놨고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할지까지 다 준비해뒀죠. 하지만 크리스는 자신은 진지한 관계를 맺을 준비가 안 됐다고 그녀를 찾고 줄리는 다시 한번 제이미에게 집중하게 돼요. 줄리가 혼자서 잘 지냈으면 좋았을 텐데 줄리는 항상 솔로인 기간이 거의 없었고 항상 누군가를 만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별을 하자마자 제이미를 찾은 것이었어. 그리고 줄리는 곧 제이미의 아이를 갖게 됩니다. 줄리는 자신의 쌍둥이 동생 제인에게 이것이 계획된 임신이 아니고 자신이 덫에 걸린 것만 같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미 아이를 가졌으니 최선을 다해서 좋은 엄마가 되어보겠다고 했죠. 하지만 임신 6개월 차의 정보에 따르면 제이미가 줄리에게 박치기를 하고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함께했고 이들은 더 큰 집까지 사서 이사를 가게 돼요. 그리고 이들이 살던 집에서 줄리의 부모님 또한 같이 살기 시작했죠. 그리고 줄리의 부모님들은 제이미의 폭력적인 성향을 전에도 약간 알고 있었지만 같이 살기 시작하면서 직접 목격하기 시작했어요. 밤마다 싸우는 소리가 들렸고 벽에 구멍이 나 있는 것도 목격하기도 했지만 줄리는 제이미가 그런 게 아니라고 그를 감싸기만 하며 사실대로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85년 10월 27일 그들의 첫 아이인 아들 매튜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어서 딸인 사라가 1987년 8월 24일에 태어났죠. 사만다를 임신했을 때도 제이미의 폭력은 가시지 않았고 한 번은 줄리가 제이미가 자기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해서 너무 두려워서 임신한 채로 집을 나와 있던 적도 있었다고 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돌아갔지만요. 가정은 이렇게 불화가 많았지만 제이미의 사업만큼은 굉장히 잘 됐습니다.
그는 몇 가지 사업체를 운영 중이었는데 하나는 욕조 사업, 하나는 과자, 사탕류 제조 사업이었어. 둘 다 굉장히 잘 됐죠. 제이미와 줄리는 별거 했다 합쳤다를 계속 반복했어. 줄리는 툭하면 집을 나왔고 제이미는 그런 줄리에게 꽃을 사주고 빌며 그녀를 다시 찾아왔죠. 줄리는 최대한 긍정적인 면만 보려고 노력을 했어. 제이미랑 함께하며 얻는 부, 그리고 자신의 좋은 집 등등을 바라보고 참았죠. 1997년, 이들은 다시 한번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게 돼요. 사실 이들은 그 전에도 좋은 집에 살고 있었지만 이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주소를 실제 주소가 아닌 그 집보다 좀 더 부촌에 있는 집이라고 거짓말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그들이 이사를 간 집은 자신들이 거짓말했던 동네에 있는 저택이었어. 그들은 드디어 그들 기준으로 성공을 한 것 같았죠. 또 이들이 살던 곳 근처에는 전액 장학금을 받고 다닐 수 있는 좋은 학교가 있었지만 제이미랑 줄리는 그걸 거절하고 전액을 지불하고서라도 변호사들이랑 유명인들의 자제들이 다니는 사립학교에 아이들을 등록시켜서 다니게 했습니다. 또 이들은 부부관계가 안 좋았다 보니 아이들에게 좀 더 집중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줄리는 아이들의 식단, 특히 사만다의 외모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고요. 여자이니까 예뻐야 되고 날씬해야 그것이 재산이라고 생각했죠. 반면에 제이미는 자신이 전액 학비를 부담해서 돈값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건지 아이들의 학업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아이들을 사립학교에까지 보내는 이 부부는 씀씀이가 클 것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놀랍게도 제이미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짠돌이라는 말을 항상 듣곤 했어. 한편은 입장료가 겨우 $10인 자선 행사에 참여했는데 그 입장료를 내기가 아까워서 그냥 집에 돌아간 적도 있다고요. 줄리에게는 길다라는 이름의 친구가 있었는데요. 이들은 아들 매튜가 18개월일 때 소아과 검진 대기실에서 만났고 길다 또한 18개월짜리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친해졌어요. 그리고 이들은 20년간을 그 후로 쭉 친하게 지냈죠. 길다는 줄리랑 제이미랑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길다가 본 제이미는 항상 보여지는 거에만 신경을 많이 쓰고 실속은 없는 남자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그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죠. 제이미 또한 길다를 싫어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을 싫어하는 게 느껴졌기 때문에 자신의 부인에게 이상한 소리를 해서 자신들의 사이를 갈라놓을 것 같다고 느꼈기 때문이었어요. 제이미는 종종 인종차별적, 성차별적인 농담들을 해왔고 말하기 전에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어. 길다의 남편은 당시 해외에서 근무 중이었는데 제이미는 남편들이 해외 근무를 한다는 말은 해외에서 바람을 피고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둘의 성생활이 참 안 됐다고 무례한 말들을 해서 길다의 기분을 나쁘게 만들었고 길다의 기분이 상할 때면 줄리는 다음날 전화해서 남편을 대신해 사과하고 이 루틴이 반복되었죠. 또 가끔씩 눈에 멍이 들어오는 줄리를 목격한 길다는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지만 그때마다 줄리는 문에 부딪혔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며 제이미를 감쌌어. 하지만 후에 결국은 길다에게 제이미가 그랬다고 자백을 하게 됐죠. 그리고 줄리는 제이미가 자신에게 매일같이 원치 않는 관계를 강요하고 정말 싫다고 해도 억지로 행한다고 끔찍하다고 밝혔어. 그렇게 대충 아는 사람들이 보면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낳고 성공한 행복한 부부처럼 보일지라도 사실 아는 사람들은 이들의 행복과는 거리가 먼 가족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줄리는 그렇게 40대가 되어서야 돈이 행복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2003년 줄리는 길다의 조언 끝에 이혼 상담 변호사를 만나러 가게 돼요. 당시 그녀의 제일 큰 걱정은 지금까지 자신이 도와준 제이미의 성공인데 이혼을 하면 모두 다 잃게 되는 것이 아닌지 그게 제일 걱정이었어. 자신이 살 곳은 있을지 아이들을 부양할 수 있을지요. 하지만 변호사는 재정상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그녀에게 확신을 줬고 그녀는 드디어 용기를 내서 제이미랑 이혼을 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녀는 2003년 5월 부모님에게
이혼을 할 것이라는 것을 밝혔어. 하지만 아들 매튜의 중요한 시험이 11월에 있으니까 그때까지만 참고 11월이 지나면 이혼을 할 거라고 했죠. 하지만 그녀의 계획은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고 생각보다 더 빠르게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딸 사만다 때문에 벌어진 싸움 때문이었는데요. 어느 한 금요일, 사만다는 평소대로라면 학교를 마치고 바로 집으로 올 텐데 귀가 시간이 지나도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예정보다 2시간이 지나서야 집에 들어오게 돼요. 제이미랑 줄리는 이것으로 싸움을 벌였죠. 그러다가 제이미는 당신같이 형편없는 엄마 때문에 애가 이 모양인 것이라고 줄리를 무시하는 발언을 했고 그 후 성폭행까지 저질렀다고 합니다. 이걸 계기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줄리는 제이미에게 이제 모든 게 끝이라고 당신을 떠날 것이라고 밝히게 돼요. 사실 6월에 제이미는 한국과 일본으로 갈 출장 예정이 있었기 때문에 줄리는 이때가 자신이 떠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게 6월 9일 그는 출장을 떠났어요. 그리고 같은 날 줄리는 그들의 공동 계좌에서 자신의 통장으로 10만 달러를 이체하게 돼요. 일주일 후인 6월 13일 제이미가 돌아오기 하루 전날 줄리는 작은 집을 구해서 딸인 사만다랑 이사를 했습니다. 아들 매튜는 아빠의 집에 남겠다고 남았죠. 그리고 떠나며 줄리는 제임스에게 편지를 남겼는데요.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당신이 우리 가족들이 함께하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거라는 걸 알아. 하지만 그것보다도 당신의 내면에 뭐가 있는지가 더 중요해. 가끔씩 당신의 본 모습이 화를 못 참고 나올 때가 있는데 나는 그 모습이 너무 싫어.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아이들을 봐서라도 그냥 놓아줘. 지금까지 당신이 나한테 했던 짓들 중 몇몇 가지는 정말 용서가 안 될 정도로 증오할 수 있지만 당신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당신 또한 좋은 모습이 있다는 것도 알기에 여기까지 할게. 집은 최대한 깨끗이 정돈해 놓았고 저녁도 차려놓았어. 잘 지내. 라는 내용의 편지였죠. 제이미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줄리가 자신을 떠나는 척만 하고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이번에도 전이랑 똑같이 그녀에게 꽃을 사주고 그녀에게 빌었어. 줄리가 당연히 돌아올 줄 알았죠. 하지만 줄리는 정중히 거절하며 더 이상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했어. 줄리가 제이미를 떠나자마자 가족과 친구들은 줄리에게서 큰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전에는 없던 자신감을 보이기 시작했고 잘 웃고 사람들이랑 어울려서 놀기도 시작했죠. 그리고 줄리는 새로운 남성을 소개받게 되는데요. 이 남성의 이름은 로렌스 웹이었어. 줄리와 로렌스는 둘 다 말을 좋아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잘 통했죠. 그 또한 줄리처럼 영국인 출신의 최근에 이혼한 남성이었고요. 그렇게 줄리는 로렌스랑 잘 만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제이미는 아니었습니다. 제이미는 아직도 줄리가 자신의 일부라고 믿었고 줄리의 가족들이며 자신의 자식들, 특히 매튜에게도 줄리와 어떻게 다시 합칠지 조언을 구했죠. 2003년 6월 15일, 제이미는 이때 심리상담을 계속해서 받고 있었는데 이날 제이미는 상담사에게 자신이 줄리랑 저녁을 먹었다며 어쩌면 둘이 합칠지도 모르겠다고 좋은 기미 같다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리고 그들이 살던 집까지 새로 리모델링을 다 하고 줄리를 기쁘게 맞을 준비를 마쳤어. 그리고 한 달 후인 7월 18일, 줄리는 자신의 엄마에게 제이미랑 자신이 매튜의 축구 경기를 보러 1시간 거리 떨어진 곳으로 함께 갈 것이라고 알려주게 돼요. 합친 것도 아니었고 완전히 이혼이 맞춰진 관계도 아니었지만 둘 사이에는 애들이 있었으니 부모로서 함께 참석하는 의미에서였죠. 하지만 줄리의 엄마는 극구 반대했습니다. 아들이 있는 곳에 제이미랑 단 둘이서만 차를 타고 간다는 생각 자체가 너무 위험해 보였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줄리는 괜찮다고 엄마를 달래주고 떠나게 돼요. 그렇게 이들은 축구 경기에 도착을 했고
이때 아마 제이미는 줄리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소식을 처음 들은 모양이에요. 줄리는 제이미에게 자신이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고 말을 했고 이들 사이에는 남들이 보기에도 강한 긴장감이 흘렀다고요. 제이미는 지금까지 자신이 모든 걸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요. 그 다음날 제이미는 줄리의 절친에게 연락을 해서 조언을 구하게 됩니다. 줄리가 로렌스가 지겨워서 헤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냐? 어떻게 하면 그녀를 다시 찾을 수 있냐? 하고 말이죠. 줄리의 여동생 제인에게까지 조언을 구했고 친구와 제인은 줄리와 로렌스의 관계가 그냥 가벼운 관계이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말라고 그를 위로해줬어. 그런데 평소에 제임이라면 화나서 날뛸 텐데 그의 반응이 굉장히 차분했고 자신들의 조언을 잘 받아들였기에 다들 놀랐죠. 축구 경기가 끝난 다음 날 7월 20일 때는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줄리는 일요일 하루 전체를 로렌스랑 함께 보냈죠. 이 둘은 아침 10시 반에 로렌스의 집에서 만났고 이날 처음으로 로렌스의 딸과 인사하는 자리였기에 줄리는 들떴었어요. 딸과 인사도 하고 로렌스랑 승마도 하러 가고 와인도 마시고 정말 완벽한 하루였죠. 이들은 만난 지 고작 2주밖에 되지 않았지만 짧은 사이에 많은 것들을 함께 했고 이제야 자신이 완벽한 짝을 찾은 것 같다고 했어. 그리고 이날이 자신이 태어나서 가장 기뻤고 행복했던 날이라고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줄리는 그녀의 태어나서 가장 행복했던 날, 바로 다음 날에 사망을 하게 돼요. 다음 날은 월요일은 제이미랑 줄리가 살던 제이미의 집에서 만나기로 했던 날이었어요. 이 집은 아직 인테리어 공사가 한창이었고 제이미는 인테리어를 할 때 줄리의 의견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그녀를 집으로 불렀죠. 줄리가 기대했던 건 인부들이랑 인테리어 담당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에는 제이미뿐이었어요. 이날 제이미는 인부들에게 오늘은 오지 말라고 캔슬을 했던 것이었어요. 그날 한 목수는 7시 반경에 이들의 집에 도착을 해서 못 마친 일들을 마치려고 하고 있었는데 제이미는 부인이 집에 올 것이라며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으니 돌아가라고 했고 목수는 그럼 몇 시간 후에 들려보고 부인의 차가 있으면 돌아가고 없으면 와서 일을 마치겠다고 제안을 했지만 제이미는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완강히 말을 하고 오늘은 집에 가서 쉬라면서 그를 돌려보냈습니다. 제이미는 그리고는 아이들을 학교에 내려주러 갔고 집으로 줄리를 만나러 갔죠. 그동안 줄리는 자신이 제이미랑 둘이 있는 걸 두려워해서 절대 둘이 있을 상황을 만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날은 인부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둘이 있더라도 인테리어 건으로 잠시 상의만 하고 떠날 것이니 긴 만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안전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줄리는 제이미의 집으로 갔고 제이미는 줄리를 집 안으로 불러들였죠. 시공 상황을 보여주겠다고 말이에요. 제이미는 자신이 집을 멋지게 인테리어하면 그녀를 기쁘게 만들어서 자신에게 돌아오길 바랬어. 하지만 줄리는 그들의 대화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고 새로 바뀐 인테리어에도 흥미가 없어 보였어. 조급해진 제이미는 인테리어에서 주제를 바꿔서 다시 자신이랑 합치자고 늘 그래왔듯 또 빌게 됩니다. 제이미는 아이들까지 팔았어. 아이들이 부모님이 이혼을 해서 너무 힘들어하고 딸 사만다가 당신의 새로운 남자친구인 로렌스를 싫어한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고 그 둘의 관계가 얼마나 진지한지 묻게 돼요. 줄리는 로렌스랑 관계를 가졌고 그가 당신보다 훨씬 멋진 남자이며 자신을 공주처럼 대해주고 잠자리 기술도 당신보다 훨씬 낫다고 당신이랑 하는 잠자리는 혐오 그 자체였다면서 좀 심한 말을 하게 돼요. 그리고 제이미는 여기서 이성을 잃었죠. 부검 결과 제이미는 줄리를 정말 강하게 최소 2번 머리에 가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바닥에 쓰러졌고 쓰러진 줄리의 목을 맨손으로 졸라 결국 제이미는 줄리를 죽이게 됩니다. 제이미는 줄리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숨이나 맥박을 체크하지도 않았어요. 고일리를 부르지도 않았고요. 그는 사건을 숨길 계획이었습니다.
우선 그는 줄리의 시신을 끌고 자신의 차 트렁크에 넣었고 집으로 돌아가서 남아있는 혈흔을 다 닦아냈어. 그리고는 삽을 사서 근처 강가로 가게 됩니다. 그가 우선 제일 첫 번째로 한 일은 줄리의 휴대폰에 2번 전화를 하는 것이었어. 모두들 줄리가 자신의 집으로 가는 걸 알 테니까 나중에 경찰 조사가 들어가면 자신 또한 줄리가 집에 찾아오지 않아 전화를 했었다고 할 셈이었죠. 그리고는 강가 주변에 2개의 얕은 구덩이를 파서 한쪽에는 줄리의 시신을 넣고 한쪽에는 모든 증거물들을 넣고 묻었어요. 그리고는 세차장에 가서 자신의 차를 깨끗이 세차했습니다. 후에는 자신의 부엌 인테리어 개조에 쓸 자재를 보러 미팅이 잡혀 있었는데 3시에 그 미팅에도 아무렇지 않게 참가를 했고 후에 미팅 관계자들은 제이미가 아무렇지 않아 보였고 수상한 낌새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어. 문제는 사만다였습니다. 사만다는 엄마인 줄리랑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에 줄리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사람은 없었고 결국 아빠인 제이미에게 연락을 해서 엄마가 없어졌다고 말을 하게 돼요. 하지만 제이미는 정말 차갑게 나도 몰라 로렌스라는 남자랑 놀고 있겠지 뭐 라고 하고는 끊었다고 해요. 제이미는 이렇게 정말 차갑게 모든 일들을 척척 진행해 나갔어요. 마치 미리 계획이라도 해놓은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혼자 비밀로 하기에는 불안했는지 그가 아는 지인 중에 호주 최고로 꼽히는 변호사에게 만나자고 부탁을 하게 돼요. 이들은 호텔 로비에서 만났고 제이미는 자신이 저지른 모든 일들을 자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최고의 방법은 경찰서에 가서 제이미 버전의 스토리를 들려주는 것밖에 없다고 조언을 했고 그들은 그렇게 경찰서로 가서 제이미의 입장에서 스토리를 말하게 돼요. 제이미는 경찰에게 줄리가 지금까지 자신에게 굉장히 차가웠고 자신을 괴롭혔으며 자신의 자존감을 깎아먹는 여성이었다 라는 것부터 시작을 했고 이날도 자신에게 얼마나 자신이 하찮은 존재인지를 말하며 어차피 날 죽이지도 못할 거잖아 라며 죽여보라고 도발을 하다가 자신이 이성을 잃고 죽였다고 했어. 사실 현장에 있던 줄리는 이미 사망을 했고 제이미만이 진술을 할 수 있었기에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관계자들은 제이미의 말대로 줄리가 그를 자극하다가 죽임을 당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수사가 진행되게 돼요. 그가 사건 발생 12시간 안에 자백했다는 사실 또한 그에게 도움이 됐고요. 그가 앞서 줄리랑 혼자 있기 위해서 인부들을 다 보냈던 건 고려를 안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2004년 12월 9일 그는 줄리 살인사건으로 겨우 11년형만을 받게 됐고 그마저도 8년 만에 살고 가석방을 받고 사회에 나왔어요. 그는 아직도 밖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체를 운영하며 수십억짜리 저택에서 살고 있고 그의 현재 여자친구는 줄리의 외모를 닮아서 사람들의 관심을 한 번 더 사기도 했다고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자신이 줄리를 죽이려는 계획을 다 세워놓고 범행을 저지른 다음 머리를 써서 최소한의 형량만 받고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사건은 속 시원하게 끝나지 않아서 정말 속상한 사건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